장정욱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1957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도 매일신문 신춘문예 대구로 등단했으며 2008년 제40회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20살이 축제가 당선되었고 2019년 제10회 김현중 문학상 소설 부문에서 장정욱 소설집 수문운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1,500만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20살이 축제, 비단길, 의아한 종소리, 이나비와 불꽃놀이가 있는데 이분이 가장 개인이 얘기로는 의아한 종소리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런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한번 이 심사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김만중 문화상 심사평. 이 심사는 한승은 선생님, 황영진 선생님, 변혜영 선생님이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제10회 김만중 문학상의 소설 부문 대상자는 장정욱의 수문입니다. 이 소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문제를 학도로 살펴보고 그것을 깊이 있게 해부하여 전통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한다. 여성이 겪는 결혼, 출산, 육아 및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서의 성장이 의학적 문제가 전통적 구조 속에 녹아있다. 현대적인 문제의식을 놓지 않으면서도 구성이나 스타일 면에서 고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도 이상적이었다. 같이 넓고 진부한 이야기로 익힐 수 있는 서사를 적절한 비유와 진술, 믿음감 있는 문장의 비결, 이미지의 확장 등을 통해 새롭게 했다.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여성 서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렇게 심사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느낀 점이 가족 해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또 나 아닌 다른 사람 또 다른 분이 아닌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가족 해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내 주변에서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단지 소설이 구조라든가 서사적으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문체라든가 소설의 인물, 그런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이 소설이 어떤 여성의 문제냐, 또 엄마의 문제냐,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작가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소설을 들여다보면 좀 더 이 상이 왜 김만중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서평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가져온 것은 매일신문 토크에 나온 2018년 8월 30일자에 넣은 서평입니다. 이 한번 서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비틀거리는 여자들의 삶을 통해서 결혼 생활의 부조리와 허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결혼은 무엇이며 가족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를 던진다. 그래서 이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책 말미에 있습니다만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 작가가 수문이라는 걸 쓸 때 이러한 것들을 가져왔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수문위는 이런 대표적인 소설집의 첫 소설의 제목이면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 인물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작가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모르는 먼 곳의 제3자
어떤 사람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럼 그 작가가 여기에서는 경험 세 가지를 이 소설을 스케치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어디 나와 있는 이런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그 에피소드가 이게 방해됐다. 그 뭐냐면 주택에서 이 작가가 아파트로 첫 이사를 간 작가가 아파트 굳게 닫힌 아파트 문을 열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니 자기 집이 아니었다는 그런 경험이 이 소설을 스케치하고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살아가는 요양보호사 기억이 방해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정치인을 대신해 장애인을 돌보았던 그 살아가는 기억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집에서 이 작가가 새를 그렸던 기억이 뭐 십자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새를 그렸던 경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경험들이 소설 속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수문을 들여다보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또 뭐 하고자 하는 이야기, 나는 이런 이야기도 궁금증이 있다, 또 나는 이렇게 느꼈다 하는 말을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한 분씩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거기에 대한 질문 있을 때 서로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토론을 어떻게 하시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한번 개괄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그 일본의 소감정을 그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후감이라든가, 독후감이라면 뭐 글로 쓰는 건 아니지만 독후 책을 읽고 난 뒤에 여러분이 그런 감정이라든가 생각들을 이야기해도 좋고, 또 기억에 남는 문장, 어떤 것은 이러면 어떤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또 액션이라든가 행동,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소설이 뭐야, 발단, 전개, 또 이런 갤러리라든가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나는 이 소설이 작됐다는 거, 이런 이야기도 되고, 또 이런 어떤 그 플롯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이 소설을 보니까 어떤 직선적인 구조였다, 아니면은 이것은 그 곡선적인 구조였다, 어떤 소설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캐릭터는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어떻다. 그리고 또 이런 실증적인 면에서 이런 작가가 어떤 제3자의 관찰자 입장에서 쓴 것 같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썼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건 내 일상에서 받아들일 때 예를 들어서 그 배경, 이 소설의 인물이 등장할 때 보통 우리가 서두를 구성할 때 이 소설에 보면은 그게 거의 복선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 계절이라든가 이건 가을에 쓰는 소설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를 통해서 그 앞쪽에 앞으로 이 소설이 나아가야 될 그런 소품들을 깔아두는 게 많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소설이 나아가야 될 전개, 작가가 그냥 던져놓은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소설이 전반적인데 어딘가에 이것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소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저도 이 소설에 대한 걸 공부를 하면서 여기 있는 임종구 작가님이 우리한테 소설 쓰기 그런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문화관에서 개최할 때 저도 거기 참석해서 소설이 이렇게 쓰여지는 걸 하면서 많은 걸 배웠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책을 펼쳐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단편 소설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소설에 대한 좋은 소설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자들에게서 결혼은 무엇인가, 또 가족의 의미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결혼은 꼭 해야 되는가.
요즘 젊은이들은 뭐 결혼에 대해서 상당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세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고 또 여자와 엄마의 차이점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참아내야 하고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또 여자는 할 수 없는 걸 엄마는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자와 엄마의 차이점 그럼 가족 애초에 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과연 여자에게만 있는 것인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인가? 또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들여다봄으로써 이 소설의 그 작가가 우리에게 맹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장정호의 소설, 제10회 김만중 문화상 소설을 이번에 토론을 과제로 선정한 것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안나무스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금을 들어서 김만중 문화상을 우리가 주고 또 유배문학을 홍보하고 남해를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설을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대로 이 소설이 김만중 문화상답게 뽑혔는지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만중 선생의 그런 국문 정신도 이루고 또 그 문학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널리 알리고 또 유배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김만중 문화상을 제정하게 된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우리가 김만중 문화상을 그건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뭐 8,500만 원, 8,9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갖고 그래서 전차적으로 축소돼가지고 지금 부여되는 그 대상이 검사, 병상 이렇게 나왔는데 검사는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에서 1,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토론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이 정례화됨으로써 우리가 김만중 문화상을 홍보하고 또 작가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작가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그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몇 번 해봄으로써 앞으로 김만중 문화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또 그 작가가 김만중 문화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김만중 문화상 수상자야 이런 걸 자기가 떳떳하게 이렇게 다음책에 내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행사를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 제가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하고 싶은 뭐 하실 사람이 없으면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저는 그 예비군 중대장인데 어제 그 훈련하면서 그 남해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차량 지나가는 거 쭉 확인하고 했는데 그 오전에 훈련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오후에 보니까 이 남해 그 제목이 숨은 눈 아닙니까? 남해에 엄청나게 그 숨은 눈이 많이 있습니다. CCTV가 각종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가지고 와 내가 그 다니면서 정말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서 다녀야지 정말 침이라도 뱉고 뭐 하면 다 지키겠구나 한 생각을 어제 되게 많이 훈련하면서 많이 했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데 이게 또 CCTV 보고 또 이렇게 보름달이 이렇게 떴는데 그걸 보니까 또 숨은 눈이 생각나니 저 보름달도 숨은 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제일 중요한 숨은 눈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써온 것도 있는데 그 작가 의도는 다른 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것 같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얘기하실 분.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수 선생님 한 말씀. 최준수입니다. 저는 숨은 눈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처음에 이제 접할 때는 각종 숨어 있는 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CCTV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숨은 눈이 숨어 있는 카메라만 가지고 작동되는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숨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은 느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재들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서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제 저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그 헤어진 남편을 이제 병 간호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이제 그 소장이나 그 분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수족관에 이제 블랙 테트라가 한 마리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처음에 10마리를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로 줄어들면서 어떻게 다 잡아먹었는지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파트 세일하는 때 이제 그 옆집 아줌마가 맨 처음에 이제 인사도 하지도 않았는데 닫혀 있는 벽 사이로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했던 그 아줌마, 파마머리 아줌마가 그 아파트 그 백화점 2층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료들을 입어보는 그런 과정에서 밍크의 사냥하는 방법, 그래서 사냥꾼이 구덩이 쪽으로 밍크를 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밍크가 잡힌다. 밍크가 들어온 곳에 빠지느니 자기 몸을 적시느니 그냥 잡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숨은 눈이라고 하는 글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상당히 좀 가볍게 그렇게 읽었다가 두 번째 읽을 때는 제법 그래도 묵직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감이 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하면서 숨은 눈에 대해서도 읽었고,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단편 소설까지 이제 잘 읽고 그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도호 씨.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김병호입니다. 숨은 눈은 아까 오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숨은 눈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뇌와 시선이 부딪히는 것은 그 숨은 눈이 아니고 그 내가 보는 시선에서 빠져나가는 그 시야들이 아마 숨은 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한편 해봤는데, 아까 같이 달을 보면 해놨어요. 달을 보면 달에 내가 보는 그 순간은 그 달이
숨은 눈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했고 내가 무심히 걸어가는데 달이 뒤에서 비추면은 거기 숨어있는 눈이 또 아닐까. 저도 이 책을 유일하게 올해 이제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다 본 그 한 권의 책으로 지금 제 기억 속에 남는데 장정욱 작가가 쓴 책의 주 스토리가 보니까 여자들의 사고와 심리를 통찰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 남자들이 느끼는 세계에서의 접근하기 어려운 이혼하고 나서의 현재 혼자 남았을 때 심리 모사하고 그런 걸 뭐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통상적인 보편적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서 현실을 보는 것 해가지고 우선 좀 좋았고 그래 그 소설이 이제 단편집으로 1, 2, 3, 4, 5, 6 이어지면서 이혼 후에 나타나는 작가의 숨은 눈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그 부분이 저희 이제 우리 남자들이 쉽게 느끼지 못하고 버릴 수 있는 사고의 깊이를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새로운 날카로운 전개는 아니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서는 뭐 진솔된 대화였기 때문에 참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감성적으로 많이 들었고 책의 내용에서는 달의 노래나 저는 해무 쪽의 내용이 상당히 좀 낯설기가 좀 많이 됐고 그리고 사건을 너무 잘 끌어가지고 복선 전개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특히 제3 소설의 세무 부분은 상당히 감명 있게 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섬이나 내 마음의 파랑 같은 경우에서는 체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상세하고 세세한 모사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직업이 이거였는지 제가 보기에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한 파트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문가 돼야 되죠. 경험도 많이 해야 되죠. 마지막 8춤으로 짜여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앞쪽에 보다 조금 느슨해져 가지고 그럼 읽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김만중에서 이제 대상으로 수상작으로 뽑은 것은 작가의 이제 미래 비전까지 많이 포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욕을 봄으로써 이제 스스로 이제 이분이 더 크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모사나 연관성 부분들이 있을 게 아마 이 작품이 대상으로 수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윤범 정기회 감사실장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이크를 잡아보니까 좀 많이 떨립니다. 목소리 떨리는데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떠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김행근 과장께서는 저하고 같이 이제 퇴임을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상당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읽은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고 기억에 남는 거는 요양보호사라는 어떤 여자 주인공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직업이 너무 어렵고 또 일하는 종사자들을 너무 노예 취급을 하는 어떤 그런 장면도 나왔었고 또 대신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더 수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도 계속해서 이제 노령화돼 가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37% 이런 되는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양보호 쪽으로 아마 그쪽으로 우리 행정에 힘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국가 예산이 한 512조, 우리 남해군의 예산이 한 5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요양보호사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남해군에서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사점을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막간역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의 노래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달의 노래는 그 두 번째 숨은 눈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런 소설입니다. 제목인데 이거는 바람난 아내를 그린 아버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달의 노래는 2016년도에 대구문예에서 올해 작품상에 선정되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부모의 이혼으로 중간에서 부모의 이혼을 바라보는 10대의 마음을 담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인데 인간의 존재감 상실과 정체성, 부재성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남의 딸이 17살이죠. 소설 속에서는 딸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주변을 바라보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봤을 때 이 작가 선생님이 상당히 뒷부분에 가면은 페이지 수로 보면은 74, 75, 76페이지 이런 쪽에 가면은 푸른색을 입으니 푸른색 계통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 속의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언급하면은 여기 보면은 74페이지에 보면은 짙은 남측색 하늘에 잘못 적힌 방점마냥 흰 달이 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암청색이라면 어두운 파란색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색의 검정을 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블루문이 또 나옵니다. 이 블루문은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어떤 분이 달이 떴다고 보름에 가깝다. 네,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하셨는데 이 블루문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양력 기준으로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경우 두 번째로 뜬 보름달을 우리가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문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은 감색 체크무늬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175페이지인데 감색은 뭡니까? 청색과 자색을 합한 색인데 검은 빛을 띤 어두운 남색을 갖다가 우리가 감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면 자색이 나옵니다. 이 자색은 뭐입니까? 자색 아이리스 꽃이 그려진
먹었자니 하이에나가 가진 살림의 전부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색, 짙은 남빛을 있는 붉은색을 갖다 자주색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남빛이 들어있죠. 남빛은 짙은 푸른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걸 봤을 때 상당히 그 푸른빛이 들어있는 거. 푸른빛은 우리가 색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색깔은 우리가 푸른색으로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속해 있지만도 이러한 소설에서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것 속에는 내가 비록 우리가 이런 결손 과정이 되었지만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소설 속에 이러한 그 어떤 색깔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이분들이 그런 어떤 색깔을 전체적으로 깔아놓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글을 통해서 이러한 그런 작은 소품들을 통해서 배경적으로 깔려 있는 거. 작가가 말로서는 하지 않지만도 작품 속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이야기를 또 마치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음은 우리 정태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태심입니다.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처음 숨은 눈이라고 제목을 봤을 때 숨은 눈이 뭘까 하고 이제 책장을 넘기니까 CCTV에 대해서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인공이 CCTV는 자기가 시선을 거부하는데 자꾸 비추는 시선이었고,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헤어지는 커플이나 뭐 요양보호사 이쪽에서는 자기가 보는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면 뭐 신랑이 어쨌든 잘못해서 자기를 떠났고 그에 대해서 자기 시선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마음의 눈을 보라 하는 거, 사랑과 우정은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야. 어차피 다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걸. 이게 아마 이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서 그 숨은 눈과 중간에 자기 시선으로 보는 여러 가지 세상사에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그런 걸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와닿던 구절은 팔을 걷자 비늘이 두둑두둑 떨어졌다. 그 부분이 조금 자기에 대한 뭔가 우리가 닭살을 돋는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닭살이 아마 떨어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 느낌을 전해드리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뭐 팔을 걷자 뭐가 들어있다? 비늘 툭툭 들어있다. 이런 게 보면은 그 시각적인 우리가 이미지에 시각적인 이제 액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팔을 걷는다는 것은 걷거나 뭐 이렇게 걷는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행동이 들어있거든. 행동. 그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비늘 같은 이런 것 느낌을 볼 수 있고, 시각 행동이 들어있는 이런 우리가 책을 보면서 그러한 걸 또 시각적 이미지, 또 청각적인 이미지라든가 또 액션 같은 게 어떻게 결합돼가지고 문장을 연결하는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잘 사용하는 거. 부사는 줄이면서 동사를 이렇게 문장에 배치하면서 이러한 문장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표현의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피면 여러분들이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의 작은 일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쓸 때에도 이런 기법들을 조금 문장에 있는 것에서 내가 좀 패러디해서 응용을 해보면은 많이 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정태심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숨은 눈이 우리가 마음에,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보는 그 마지막에 보면 숨은 눈 그 뒤쪽에 있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책을 한번 보면은 어느 쪽에 있느냐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44페이지. 이 책의 숨은 눈이 45페이지가 마감 끝인데 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랑과 우정은 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야. 어차피 다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걸 했습니다. 이 자기 눈이라는 것이
숨은 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가져봤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엘리베이터 속에 숨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것만 숨은 눈이 아니라 전자상가에서 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것만 숨은 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이런 숨은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남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숨은 눈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이런 것이 숨은 눈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봤습니다. 다음 또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또 그 미국말에서 오신 우리 그 작가 선생님 여기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조금 전에 그 김영건 선생님 읽으신 책을 보니까 아주 새카맸습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책 읽은 지가 한 보름쯤 돼가지고 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러서 남은 게 뭐냐면은 책이 참 무겁고 어두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긴 세월 사는 동안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작가가 말한 이런 거를 좀 해소하고자 모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면은 우리는 다른 별에서 왔는데 어찌 공부하지 않고 나를 닮으라고 하는가. 굉장히 이 지금 숨은 눈에 관련된 그런 어떤 해결책을 주는 책이 아닌가. 제 나름 그런 생각도 했고요. 장 작가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이 어두운 단어를 섭외해서 한 권을 만들었는데 정말 작가는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래서 이게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듯한 소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이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참 어두운 이러한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다. 느낌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거운 느낌, 무겁고 어둡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그 말씀하실 때 뭐 이 글을 읽어보면 악의 꽃이라든가 무시하다, 병실, 도가, 신경을 걸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어들을 좀 쓰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느낌을 준다. 좀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우리가 숨은 눈 이 책자를 보면 아이를 버린 여자에서부터 이 소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작돼서 또 죽음에 직면한 그런 여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남편이 노름병으로 인해 삶의 절벽에까지 떠밀린 그런 여자 또 이혼을 하고도 자신의 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엾은 여자 자기가 이혼을 했지만 그 생을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감내에 가는 그런 여자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여자들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 한 자리에 모았다라고 이 작가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동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거든요. 작가가 이렇게 대담을 한 그런 걸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과연 이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를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어느 분에게 마이크를 박현숙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뒤에 수고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안 보여서 집에 가신 줄 알았더니 제가 마이크를 안 넘겨보겠습니다. 박현숙입니다. 저도 이제 근무하는 곳이 이배문학관이다 보니까 그 김만중 문학상이 받을 때마다 수상하고 이런 시상식 할 때마다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최근 2년 안에 이렇게 출간된 책으로
해서 이렇게 그 대상을 삼았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신인도 상을 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작가들에게 이제 시상을 한 것이 이번 이제 10회째 같은 그게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이걸 읽게 되니까 그래도 남해 군에서 김만중 문학상을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근무도 물론 하고 있지만 남해 군에 사는 사람이랑 좀 읽으면 관심 갖고 읽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했고 저는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볼 때 숨은 눈이 뭘까 하고 이렇게 딱 보다가 저는 이제 CCTV 하루에 뭐 우리가 보통 뭐 80몇 회씩 기본 뭐 그렇게 그런데 드러나는 게 그렇게 된다면서요. 근데 어느 하나 그 양심 내가 바라보는 내 속에 있는 눈 그게 더 무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장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장편이 이렇게 쭉쭉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단편이에요. 예, 단편인데 그 물에 뜬 그림자를 보다 이 편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규영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아픈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고 애를 데리고 사는 남자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 그 아내를 늘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남자나 또 이 지금 삶을 받아들이는 여자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무겁고 어두운 책이에요. 저도 이걸 딱 들고 놓을 때까지 너무 무거워요. 무겁더라고요. 여자의 삶이 이렇게 무거운 건가? 이랬는데 여기 이제 물에 뜬 그림자에 보니까 이 구영이라는 남자가 나중에 말쯤 가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양은선을 타러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남자들은 배를 타러 나가버리면 이 일상에서요 좀 탈출하려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데 그럼 여자는 뭐 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죠. 남자 같으면 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겨울 때 언양선 타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여자는 그럼 뭐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뭐 요양보호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예. 그래서 뭐 이 안에도 나오나요? 뭐 신은 아무데나 있을 수 없어서 만든 게 뭐 어머니라면서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고요. 좀 책은 꼭 무거운 이런 게 주제가 돼야 되나? 좀 그 생각했어요. 좀 밝았으면 좋겠다. 덮을 때까지 좀 무거워서 저는 무겁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소설이었지만 어쨌거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중 문학상 그래도 이렇게 그 전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문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 1억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인들 속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우리 문학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좀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요. 책도 이렇게 문학상 이런 것도 좀 많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물에 뜬 그림자를 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책 224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은 채로 떠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는 여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우물 속에 가두고 뚜껑을 덮는지 그들은 영원히 알지 못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남자들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또 여성의 삶에 관한 단편 소설집으로 이 책이 그 나름의 아픔과 이야기를 갖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물에 뜬 그림자를 보다라고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남편이 도박으로 다 들어먹고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된 그 여자의 이야기를 갖다 이게 쓰고 있다. 물에 뜬 그림자를 보다. 읽으면서 느낀 것은 역시 가로 열고 누구가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남자.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남자가 문제다고 이제 이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책 아까 제가 읽어준 문장에서도 그렇고 그 남자들 보면 좀 서운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럼 우리 박 실장 그 의견을 좀 마이크를 대니까 잠깐 나오면 예? 예. 예. 그럼 우리 그 여기 태준 선생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제일 처음에 읽을 때 아까도 누구가 이야기했듯이 장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단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가 전체의 이 7개의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이 작가가 많은 경험을 좀 많이 했구나. 예를 들어서 사랑도 하고 헤어지도 보고 이혼도 해보고 또 굉장히 생활에 시달려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해보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제가 읽어볼 때는 이 통속적인 소설인데 굉장히 그 구성면에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갈매기가 난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걸 갖다가 갈매기가 구름을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한번 흥미있게 그 플로 자체를 구성을 해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김만중 문학상, 이 문학상이 지향하는 바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소설의 이유를 새롭게 구성한 그런 플롯 때문에 이걸 상을 주는가, 아니면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김만중 문학상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의 흐름이 어떤 방향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분단의 문제가, 또 아니면 가정사의 문제가, 또 어떤 잃어버린 역사의 문제가, 이런 어떤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헷갈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오늘은 이런 상을 주고 내일은 이러니까 이런 상을 주고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있더라도 그런 새로운 작가가 발굴되지 않을 거 아니냐. 지향하는 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설이나 우리나라 시가 왜 세계에는 나가지 못할까? 경제 성장률로 보더라도 우리 세계 5위 국가, 무역으로 보더라도 7위 국가인데 왜 세계에 지향하지 못할까? 그럼 우리도 방향을 어떤 의미에서 상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중요하지 아니고 김만중 문학이 추구하는 방향이 좀 남해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책들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김만중 문학상에 대한 언급하셨는데,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숨은 눈을 이렇게 선정한 것은 그 여성의 문제를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도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소설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출판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뭐 기획적인 하는 것들이 있는데 출판 기획적 측면에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책을 내는 사람들은 첫째는 그 신문의 연재를 해보고 독자의 호응을 보는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명 출판사를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개의 출판사가 지역의 그런 흐름을 갖다 잡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있는 출판사에 내고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독자층의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거 이런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유명 제자 쉽게 말해서 이름 있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걸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만중 문화사도 약간의 예는 아닙니다. 예는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작품의 내용과는 제자에 대한 신뢰성이 아십니까? 신뢰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돈을 주면서 작가의 닉네임을 약간 보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심사위원한테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우리가 그 뭐 출판되지 않은 책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제 뭐 공모를 받는다면 몰라도 기존 뭐 출판된 책 중에서 뽑는다면 그 작가의 닉네임 아십니까? 이 상을 주었을 때 미친 영향 이런 것도 좀 고려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미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이 숨은 문가 같은 거는 대구라든가 또 일반 그 여성 동화라든가 이런 여러 측면에서 하면 검증된 또 흘러나서 이야기가 토론되고 작가 대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은 이야기가 됐던 그런 것들입니다. 당초에 작가 자신이 책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소설을 여러 개 엮어서 책 내는 거 이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책은 엮어져 나더라고요. 엮어져 나왔는데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래도 보면은 책 디자인이 그래도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숨은 눈이라는 여러 봤을 때 표지 이 디자인도 이렇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책 디자인이 좋다. 그 캘리그라피 글씨로 은자 같은 거는 반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선을 갖다 좀 유도하고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평범하지 않다. 요즘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만도 그래도 디자인적인 측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러한 그 소설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선적인 구조로 이렇게 쓴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거는 뭐 또 그렇게 곡선적인 구조를 가졌는데 우리가 뭐 은종 선생님 계십니다만 직선의 그 플롯과 곡선의 플롯이 틀린 점은 내가 여기 출발했다가 한 바퀴 돌고서 다시 돌아오는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구조의 형태는 우리가 곡선의 구조라고 합니다. 소설에서도 직선의 구조는 이렇게 한번 지내갖고 뭐 발단 전개 결론으로 이렇게 쭉 해서 결말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한번 쭉 지내서 앞으로 가보는 거 아십니까? 그런 소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설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직선적인 구조, 곡선적인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캐릭터 인물을 갖다 스케치할 때 이런 소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보면은 신상명세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소설의 인물에 대한 걸 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이라든가 또 성별이라든가 또 출생지 또 직업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또 취향 호불호 같은 게 있잖아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욕구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인물 캐릭터에 대해서 A라는 어떤 캐릭터가 여기 나왔으면 규행이 뭐 여기 규행이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애기 아빠 나오잖아요. 영예의 그 어떤 남편 예? 그런 사람이 오는데 그럼 그 규행이라는 사람에 대한 걸 갖다 우리가 한번 쭉 보는 거죠. 인물의 캐릭터 그 옷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뭐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러면 뭐 가족관계도 보고 또 이 사람이 직업은 뭐냐, 출생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그 인물에 대한 거 이런 게 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읽다 보면은,
소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집니다.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 이제 하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잿빛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보면 우리가 잿빛은 어두운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두운 이야기,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잿빛은 우리가 어떤 그 소멸의 색깔입니다. 소멸, 쉽게 말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죽음이라든가 이런 거 연결돼요. 검정이 건조를 뜻하듯이 이런 그 색깔의 개념 이런 것도 쭉 알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돕니다. 우리 할 때 그런 거 이제 표현하고 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김만중 문화상이 나아갈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들이 이런 걸 갖다 많이 토론함으로써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중간에 이야기를 한번 듣고 또 하도록 하겠네요. 우리 그 임종욱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임종욱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 2, 3일 전부터 읽어서 오늘 다 읽었는데 원래 뭐 지난달 시상식 때 이제 책을 받았죠. 그 축사안에 받았는데 차일피 미루다가 이 행사가 있다고 해서 또 가면은 이건 뭐 안 읽고 할 수도 없고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좀 의무적으로 이제 읽었습니다. 뭐 이제 김영건 선생님께서 뭐 자꾸 저럴 때 막 걸어가시면서 뭐 전에 이제 그 주말 그 소설가 얘기도 하셨는데 너무 깊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 책에. 벌써 뵌지도 하여간 5, 6년 됐고 해서 지난번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그만 이제 형님 동생으로 지내시죠 하고 이제 뭐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앞에 이제 소설집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단편 소설을 이제 모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고 쭉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 작품 7편이 이제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어느 부분에서 이 에피소드가 나왔던지 이런 걸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 이제 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해야겠죠. 이분의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소설집인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이제 해무가 종단작이었고 97년도 작품입니다. 그럼 뭐 그저 이제 쭉 7편의 작품을 이제 거의 20년 넘게 걸쳐서 이제 발표하고 이제 요번에 실었는데 내용이 다 이제 비슷하다는 거는 또 아니든 이제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장 인물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통받는 이제 여성들, 소외당한 여성들 이런 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작가의 이제 주된 이제 관심사인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이 작가 자신이 이제 그런 이제 불행한 어떤 뭐 인생사를 겪었는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죠. 대개는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의 이제 경험이 이제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한 부분 아마 이분이 요양보호사도 이제 아마 직업을 가지셨던 것 같고. 뭐 대리모, 뭐 미혼모는 아니었겠죠 물론 이제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제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어떤 작품이 이제 일관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좀 혼란을 또 주는 이제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이 이제 뭐 이게 장편 같았다고 이제 느낌이 드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작품마다 이제 비슷하니까. 상황도 비슷하고 이런 점들이 아마 그런 오해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사실 저는 이제 여성 작가의 작품을 잘 못 읽는데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여성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경험을 뭐 솔직히 뭐 100%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해 못하면 이제 혹시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그런 점도 있고 하여간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여성 작가의 작품을 안 읽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품은 전체적인 좀 어떤 필체가 좀 어떤 수필적인 좀 느낌을 많이 줍니다. 수필 같은 어떤 이제 문체의 흐름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는데 이제 소설과 이제 수필이라는 것이 차이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수필은 사건 자기 개인의 경험을 쭉 이제 이어 나가는 거니까
사건이 시간 순대로 진행되어요. 물론 역전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수피에서도 되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곡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 사건이 벌어지면 되는 거니까 자기 경험에 맞춰서. 물론 이건 이제 수필이 아니고 이제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느낌은 수필을 읽는 듯한 느낌을 이제 많이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건 또 하나의 뭐 이제 그 기법인 문제고 또 이제 수필이라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랄까 묘사보다는 설명이 너무 많아요. 설명이 전체적으로 아까 좀 이제 좋은 묘사도 많이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설명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독자에게 뭐 좀 상상한다든가 좀 고민할 어떤 그런 기회를 거의 안 줍니다. 자기가 다 설명해 버리니까 뭐 이렇다 다 얘기해 버리면 사실 그냥 독자는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하지만은 좀 읽고 나면은 이 작가가 이제 독자들이 환기시키고 싶었던 이제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뭐 전반적으로 하면 뭐 사실 제가 이제 소설을 쓴다면 이런 식의 소설은 물론 당연히 못 쓰겠죠. 사람은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다 경험이 있고 뭐 어떤 분이 뭐 작가는 뭐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냐고 물으신 분도 있는데 뭐 이분이 한 그런 이제 요양보호사든가 이런 경험은 뭐 특별한 경험은 아니죠. 이제 저분이 겪은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24시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근데 좀 잘 모르는 분은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벗어나면은 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당연히 이제 그 소설의 이제 소재로 얼마든지 이제 등장할 수 있으니까 뭐 특별히 뭐 할 필요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필요하겠지만 없다는 이제 생각도 좀 이제 들고요. 뭐 어쨌든 아까 이제 박연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원래 처음으로 공모가 없이 신작 공모 없이 기성 작품을 이제 공모를 받아서 심사하고 준 첫 번째 예가 이제 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인 공모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할 건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심사평도 나왔습니다만은 신작 공모가 있으면은 뭐 본선에 한 5개 작품이 올라왔는데 이 작품의 뭐 장단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작품을 뽑았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 기성 작가들에게 그 작품집을 내놨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본선에 올라왔는데 그걸 떨어뜨렸다는 얘기 못 해요. 신인이 아니니까 일종의 좀 상대방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언짢을 수도 있고 그건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심사위원들도 설마 이 한 작품만 보고서 이제 결정하지 않았을 거고 여러 작품들 이제 보고는 그 중에 이제 장단점 보고 이제 이 작품이 제일 대상에 이제 가깝다고 해서 이제 했을 텐데 좀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기성 작품을 이제 심사할 때 어떤 좀 한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주 권위가 있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권위에 이제 눌려서 이제 오히려 이제 후보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보에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이건 좀 최강 깎이는 일로 아직 우리 김만중 문화상이 그만큼에 대한 권위는 아직 못 갖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작품을 좀 읽으면서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상 받을 때는 이제 상금이 이제 5천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한 2, 3년은 놀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사실 뭐 1,500만 원이면은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뭐 거금이 이제 생겨서 뭐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돈은 이제 못 된다고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상금을 더 올려가지고 한 번 상을 받으면은
그 다른 작품을 쓰는데 조금 이제 정제적 여유를 이제 가질 수 있겠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나이도 보니까 이제 57년생이더라고요. 이제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여성이 물론 모든 여성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겠죠. 근데 좀 어차피 소설이라는 것은 뭐 행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다 불행한 얘기를 쓰거든요. 이게 그게 뭐 불행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행을 통해서 인간이 좀 더 성숙해지라고, 작가 자신이든 독자든 뭐 행복한 이제 소설을 작품을 찾으려면 이제 종교 쪽에 가봐야죠. 그쪽에서 이제 그걸 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원래 고통스러운 얘기를 이제 다루게 되어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제 그걸 통해서 일종의 이제 그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 가장 늦게 발생했습니다. 고통을 다루게 되니까. 어쨌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작품을 내고 또 좋은 상을 받은, 또 읽게 되는 또 기회도 생긴 장정우 선생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들이 계속 우리 김만중 문학상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차츰 이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김만중 문화상과 관련해서 대화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제1회부터 제5회까지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임종우 선생님께서 제3회 대상을 이제 받으셨죠. 그 다음에 그 사회에 대해서도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3회는 이렇게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그러한 작품에 대해서 임종우 선생님은 하셨는데, 사회하고 외에는 대상이 있었는데 기발표된 작품 중에서 하고, 신진에 대해서는 금상과 은상을 주면서 발표하지 않은 작품이 모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제4회 대회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주영 작가의 잘 가요 엄마, 이게 이제 뽑혔습니다. 그때 5천만 원을 갖다 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5회 대회 때는 또 강우식 씨의 그 마추픽추, 이게 시 부분인데, 이게 또 발표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책에 나왔듯이 그 선정이라고, 우리가 선정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표현할 때 선정 부분에서 대상이 나왔는데, 이 마추픽추와 이 김주영 작가의 이게 잘가요 엄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시인들 중에서 새로운 데서 금상, 은상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 금액 차이는 많이 났습니다. 이때는 대상만 5천만 주고, 나머지는 금상은 1,500만 원, 은상은 1,000만 원을 줬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 얘기에 대한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폭적으로 좀 바뀝니다. 6회대부터. 그거는 이제 금상, 은상만 이렇게 이제 나뉘면서 상금도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제 5천만 원짜리 상금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와서 올해 이제 또 이게 소설 대상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나머지는 금상, 은상만 이렇게 주고다가. 그래서 10회 대회는 금상, 은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상이라는 이름을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고 시인상으로서는 그때 그 한선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시인상은 5년 이내의 작가 중에서 노원 작품 중에서 뽑는 걸로 해서, 그때 목력이라는 사람, 조경선 시인의 그 시조집인데 그게 이제 뽑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또 모니터링해서 우리 유래문학관에서 우리 또 팀장님 오셨는데, 간장하고 계신 우리 기획 운영팀장님, 네, 오셨습니다. 나중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그 수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작가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는 여자는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 작가 장정우 선생님에게 어느 분이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작가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긴 있습니다. 시몬너 보바르는 인간은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인간이란 말을 여자로 바꾸고 싶어요.
여자는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는데 여자가 결혼이라는 하나의 삶의 도정에서 많이 부서지고 망가지지만 여자는 매 순간 무릎을 세우며 일어서거든요. 이 여자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엄마거든요. 엄마에게서 달아날 수가 없어서 끝까지 망가지고 또 망가졌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죽지 못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 바로 그게 엄마에서 가능하거든요. 바로 그런 엄마들, 위대한 엄마로 살아야 했던 여자들의 그 피진한 삶을 모두 이 작품에서 담아서 여자들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자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래서 소설 속 여자들이 자신들이 그 존재 가치와 실존의 의무를 찾는 데 있어서는 엄마라는 이름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평범한 말이고 또 누구나 엄마가 다 있고 살아오면서 여자라면 누구나 엄마가 되는 과정을 겪지만은 실제로 엄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거든요. 여자는 가족의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견딥니다. 결국은 뭐 이렇게 하면서 여자는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작가의 견해를 갖다 작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또 보면서 우리가 섬이라는 그런 이게 단편 소설이 있던데 봤죠? 섬. 누가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없습니까? 유상남 목사님. 요 섬이라는 이걸 보면은 107페이지인 모양이네. 107페이지. 여기에서 이 섬은 그 하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닿고 싶은 곳이지만 닿을 수 없는 환상 속의 그런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섬을 이 천정에 대한 그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쓰는데 보면 이 소설을 읽고서 한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다 읽어봤거니까 한번 정리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설 섬에서 주인공인 그녀는 목구멍에서 피를 토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겨우 10살인 딸을 떠올린다. 엄마 없이 살기에는 너무 어린 딸을 생각하며 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존재가 엄마이고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온 어린 천사들을 잘 키우라는 사명감을 갖고 태어난 이가 엄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옥상에서 떨어져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숨을 거둔 자신의 엄마를 떠올린다. 그녀에게 엄마는 저녁 해처럼 바다에 잠긴 섬처럼 그렇게 사라졌다. 그래서 엄마를 섬으로 비유하고 있죠. 죽음에 대해서 간대하던 그녀가 어쩌면 딸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맥박처럼 뛰놀았고 그런 그녀를 삶의 공간으로 데려다 주기는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쓰러지면서 신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죽은 엄마를 불렀고 엄마는 그런 그녀를 그만 일어나 날이 밝아서 라며 삶으로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섬은 그녀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그녀가 현실의 것들을 놓아버린 채 닫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결국 돌아와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죽음으로써 이미 섬에 먼저 간 그녀의 어머니는 그 섬에서 그녀를 보살피고 있으며 그래서 그녀는 끝없이 섬을 그리워하면서도 이곳의 딸 때문에 섬에 몸을 썼다. 또 어머니라는 운명은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그녀에게로 이어지고 아마도 그녀의 딸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섬은 끝없이 닿고 싶은 곳이기도 한 그리움의 공간이지만 닿을 수 없는 또 배척의 공간임에 환상의 섬인 여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섬 위에 또 하나의 섬을 포기하는 것이다. 중첩하여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섬이라는 것이 자기 어머니, 하자의 어머니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엄마만이 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신과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엄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의 사명은 신이 모든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를 만들어서 신이 힘이 닿지 않는 것을 그 엄마가 하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형상으로는 어린 천사를 갖다 양육할 의무가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마를 버리지 마시고 아이들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뭐 자식을 저는 이제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저도 버림을 받았거든요. 여기 소설에 나온 것처럼 제 아버지가 저를 버렸습니다. 예, 이 뭐 사실인데 제가 여기서 뭐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가끔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자기 의무를 다하기 싫어서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팔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거든요. 제 아버님이 54살, 어머니 45세 제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돌아가실 그 당시에는 남이 오니까 나도 울었지만도 어머니, 아버님을 장사 지내고 다른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저는 없을 때 이 아버지 정말 나를 형님에게 맡기고 자기는 떠나구나. 의무를 다하기 싫어서 정말 참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하죠. 왜냐면 자기가 나왔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버렸다는 의미는 꼭 자식을 낳아서 살아있을 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버리고 가는 건 버린 것이냐. 나같이 버려진 사람도 버린 것은 같거든요. 어쨌든 떠났잖아요. 예? 단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과인을 버리면 뭔가 부모가 나타나면 나를 버렸지만 나타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제게는 대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런 거의 차이지. 그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버림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이 버려졌던 이러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버려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조실 부모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도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도 젊었으면 좋겠다는 거. 나는 뭐 나의 이야기를 가서 좀 미안합니다만도 나도 젊은 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전부 할머니라고 물었지 어머니냐고 묻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 우리가 버리실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등장인물의 그런 그 상들이나 이런 걸, 또 소품 이런 걸 보면 움직이는 것과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여 있는 것들을 보면 움직인다는 것은 나의 그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돈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이라든가 뭐 이게 정원이라든가 나무 또 수영장 암석이라든가 돌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 고정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이 소품을 갖다가 활용되는 것들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계절 이런 그 어떤 풍경 같은 이런 거 살피면서 또 이 글을 쓰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 사물을 살피는 거.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추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글을 쓰면서 겨울이 날이가 추우면 추위가 내게 많은 것을 선물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던 적이 있습니다. 추위라는 것은 그 어떤 선물을 내게 주느냐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특히 겨울이라는 것이 많은 선물을 주는데 겨울은 이제 낮이 짧고 밤이 길죠. 그럼 어떤 선물이냐? 내같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할 시간이 적으니까 정말 좋죠. 빨리 밤이 와버리니까. 게으른 나에게는 하나의 축복이다. 낮이 짧으니까. 또 추위를 주니까 정말 고맙다. 모형물 물도 데워주고 보일러 떼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추위. 또 가만히 있어도 이런 옷 같은 이런 거 갖다 옷이 아시고 차가지고 내려갔다 입혀주니까 따뜻하고 그런 많은 선물적인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신발도 챙겨주고 뭐 이런 따뜻한 것도 속옷도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그건 겨울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름은 절대 그런 거 안 챙겨주죠.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것도 하나의 나에게 하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면 그냥 나는 겨울이 좋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맛이 떨어집니다. 겨울은 나의 선물이야. 그럼 어떤 선물인지 찾아보면은 글이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책들을 이렇게 대하고 그게 소설이든 술피든 시든 어떤 동화든 이야기든 그런 걸 우리가 뭔가 다르게 이렇게 보고 삶을 보는 눈 그거는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뭐 이런 원숭이 앞에 제주 부르는 거지만 임종국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그 책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문구들을 이렇게 줄을 많이 씁니다. 줄을 많이 치면서 이게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걸 보죠. 이 책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는 어떤 것일까? 여기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 책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물음표 이런 거 갖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던집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이 결론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요양보호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양보호사는 직업은 그게 과연 봉사하는 직업일까? 아니야. 여기서는 보니까 살기 위한 수단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봉사를 위하여 그 직업을 택했을 것인가? 라는 걸 보면 과연 비율의 의미도 될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되게 의문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어쩔 수 없이 이 책의 작가처럼 내가 그 남편이 나를 가족을 갖다가 떠나기 때문에 가족을 팽개쳤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으로서 요양보호사는 직업을 택해야 된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우리의 정부라든가 이 사회 지식계층 또 그러한 어떤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는 이것을 봉사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인가, 생계 수단으로서 그런 걸 보는 것인지, 어떤 측면들이 깔려 있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고,
과연 그런 봉사가 뭐냐 이런 생각도 제가 참 많이 가졌던 것인데 우리가 이 사회단체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들이 봉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든다면 내가 라이온스고 뭐 나는 여성 팔각회다 또 기타 등등 여러 개 있잖아요. 로타리 클럽이다. 그럴 때 내가 봉사하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다면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어떤 티켓을 가져가가지고 부르도 합니다. 이거 커피 차 한잔 차집을 빌려가지고 이거는 뭐 차 한 잔에 5,000원이다 10,000원이다 하면서 팝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0만 원도 사주잖아요. 뭐 이렇게 안면을 받쳐서 비명거리 그러니까 내가 좀 많으니까 내가 사기 10만 원도 한 2장 정도 사줘야 되겠다. 아니면 뭐몇 잔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사주기도 하고 부탁해본 적이 있지만 제약을 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봉사가 아니야. 남의 고주문을 들어서 내가 가서 돕잖아요. 사실은 내가 진정한 봉사를 하려면 세 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2끼는 내가 사 먹고 하든지 한 끼를 내가 전략해서 남을 도와야 이게 진정한 봉사인데 내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도 나를 희생하고 돕는 거죠. 돕는 거. 이것이 이제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적성이고 내가 남는 것을 돕는다면. 그래서 이런 봉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다면 작가가 바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